오늘은 직업이 많아도 너무 많고 능력도 좋은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기 시작했죠. 기업을 키우더니 정치에도 뛰어들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은 조용한 완벽주의자, 저 안철수의 인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과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셨죠. 의료진 가정이었지만 특별히 엄격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저는 특별히 튀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책을 정말 좋아했죠. 과학만화책부터 백과사전, 신문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밖에 나가서 놀지 그러니? 어머니가 가끔 걱정하셨지만 저는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짜릿함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뭔가 달라졌죠. 공부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계획표를 짜서 새벽마다 공부했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그 고요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오롯이 저와 책만 있는 시간. 다른 애들은 언제 자니?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해도 저는 거절했습니다. 공부가 더 재미있었거든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부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그 습관은 계속됐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했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 어려운 영어 지문을 이해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게 저를 계속 책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1980년 드디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꽤 화제가 됐죠. 안철수 그 친구 서울대 의대 붙었다더라.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목표를 이뤘는데도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막연히 느끼기 시작한 건.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뒤에도 저는 여전히 공부벌레였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의학 공부는 정말 방대했어요.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았죠. 그런데 의대 2학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어요. 기숙사 룸메이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따라가 보니 애플2 컴퓨터가 있었어요. 당시 한국에선 정말 귀한 물건이었죠. 몇 천만 원짜리 기계였으니까요. 처음 컴퓨터 화면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누르면 즉시 반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게 뭐하는 기계야? 컴퓨터라고 해. 프로그램을 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기계가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날부터 저는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의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새벽까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베이직 언어부터 시작해서 어셈블리어까지.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죠. 문법 오류 때문에 계속 에러가 나고 디버깅하느라 밤을 새기 일쑤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코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가 오류를 발견하면 정말 짜릿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의학과 프로그래밍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충만했죠. 뭔가 제가 찾던 것을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에 다니던 김미경과의 만남이었죠. 처음 미경을 봤을 때의 인상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조용하지만 똑똑해 보이는 눈빛, 차분한 말투. 저와 비슷한 타입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어떤 공부를 하세요? 의대 다니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있어요. 오,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미경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대생이 왜 컴퓨터까지 하느냐고 의아해했는데 미경은 달랐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와 프로그래밍 책을 번갈아 보면서 서로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이 코드가 왜 안 돌아가는지 알겠어? 여기 세미콜론이 빠진 것 같은데? 미경도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쪽에서도 컴퓨터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조용한 성격이라 깊은 대화를 좋아했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뭘 하고 싶어?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때만 해도 제가 나중에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 신기한 기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 해시태그 3장 의사에서 바이러스 사냥꾼으로 1986년 의대를 졸업하고 저는 드디어 의사가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의사의 길이었죠.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는 응급실 근무 후 쌓여가는 환자들. 생명을 다루는 일의 무게감도 만만치 않았어요. 선생님, 이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으로선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가 회복됐을 때의 보람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오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컴퓨터였죠. 병원에서의 스트레스를 프로그래밍으로 풀었습니다. 낮에는 의사, 밤에는 프로그래머.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던 1988년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동료가 이상한 디스켓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해. 컴퓨터에 넣으면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와. 호기심에 그 디스켓을 제 컴퓨터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죠. 파일들이 손상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곧 알게 됐어요.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었죠.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의학에서 병균을 치료하듯이 컴퓨터 바이러스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로서의 직감이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바이러스 코드를 분석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퍼지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코드가 뭐라는 건지 알아내야 해. 밤마다 16진수 코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분석하면서 바이러스의 작동 원리를 파악했어요. 마치 병원에서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 같았죠. 몇 달간 연구한 끝에 드디어 바이러스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1988년 말 드디어 첫 번째 백신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이름은 백신 1.0. 대한민국 최초의 컴퓨터 백신이었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걸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짜릿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혼자 방에서 소리를 질렀죠. 마치 불치병 치료제를 발견한 의사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매번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했어요. 낮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밤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싸우는 생활. 정말 바쁘긴 했지만 충만했습니다. 두 분야 모두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7년간 이중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사면 의사, 프로그래머면 프로그래머 하나만 하라고 했지만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경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이 하나도 못하는 일을 두 개씩 해내니까.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기업가의 길을 선택하다. 1995년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의사로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바이러스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신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야겠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미경과 밤늦게 상의했어요. 여보, 나 회사를 차리려고 해. 갑자기요? 병원 일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만둘 생각이야. 백신 개발에 전념하고 싶어.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1995년 2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운을 벗고 모든 재산 5천만 원을 털어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했어요. 사무실은 지인 사무실 한 켠을 빌렸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 정말 초라한 시작이었어요. 과연 잘 될까? 불안했지만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첫 달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잘 몰랐거든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 그리 위험해요? 영업을 다녀도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3개월째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창업 자금이 거의 바닥났거든요. 사장님, 저희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그때 미경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힘들어도 당신은 결국 해낼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말 그럴까? 네, 확신해요. 당신의 기술은 정말 필요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친구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버티기도 했죠.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정말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1999년 운명을 바꿀 사건이 터졌어요. CIH 바이러스 사태였습니다. 4월 26일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망가졌어요.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파괴되는 악성 바이러스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기관, 은행, 기업들의 컴퓨터가 모두 먹통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V3 백신을 쓰던 곳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미리 CIH 바이러스를 탐지해서 차단했거든요. 알렙 백신이 CIH를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저희를 취재했고 주문이 폭주했어요. 사장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주문이 하루에 몇백 건씩 들어와요.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2000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시작했고 매출도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정말 해냈네. 미경과 함께 그동안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의사가운을 벗을 때의 불안감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보안 위협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저는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알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재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도 되나?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월급쟁이였는데 갑자기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이 급증한 거죠. 제 재산의 90% 이상이 알렙 주식에서 나왔어요. 외부 투자나 특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만든 기술과 회사의 성장 덕분이었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미경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을 바꿔야 할까? 왜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요.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데.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비싼 차를 사지도 않았어요.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기술로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 들어 알렙이 더욱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도 계속 올랐습니다. 어느새 저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약 1,300억 원 정도였죠. 언론에서 종종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가요? 솔직히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돈을 벌려고 회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사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재산이 많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항상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미경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딸 설이가 커서 이 재산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지. 설이가 워낙 착한 아이니까. 그때는 설이가 아직 어렸지만 벌써부터 똑똑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재산을 좋은 일에 쓰겠구나 싶었죠. 2000년대 중반 알렙은 이미 안정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도 수백 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더 이상 제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공한 기업가가 됐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철수 대표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요? 젊은 학생들에게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젊은이들과 만나 제 경험을 나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첫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지 밤새 고민했어요. 창업이란 무엇인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제 경험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보다 훨씬 긴장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꿈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죠.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의대생 시절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실패가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찾나요?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을 받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 후 서울대에서도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서울대 강의실에 다시 들어갔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30여 년 전 학생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교수가 되어 서 있는 거니까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성공 스토리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월급도 못 줄 뻔했고 밤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성공한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경험을 전해주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업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 성공을 혼자만 차지하지 말고 사회와 함께 나누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제가 학생 시절 들었으면 좋았을 말들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삶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충실했고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주변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안 교수님이 정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시대에 깨끗한 정치인이 필요한데요. 처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치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밤새 미경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정치는 정말 어려운 영역 같아. 기업 경영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도 당신의 진정성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어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양보한다고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